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배상훈입니다. 오늘도 포럼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많은 분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저희가 알고 보니까 날을 아주 잘 잡아가지고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이라고 해서 여느 때와 달리 이번 5번째 포럼은 1시부터 2시까지 좀 알차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포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리카 캠퍼스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전 김우승 총장과 함께 대담을 나눴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또는 챗 GPT 윤리 등과 관련해서 서울여대 전 교무처장이셨던 김명주 교수님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라이즈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영길 건양대 전 부총장님과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교양 기초교육에 대해서 손동현 전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장이시면서 예, 지금 현재 우송대에 계신 손동현 교수님과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자 그러면 5번째 대학과 미래 요즘 제일 핫한 주제가 전공 자율 선택 제도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 제도에 대해서 많은 대학들이 이른바 자율 전공, 무전공 또는 뭐 학부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핫한 글로컬 대학 30 계획서를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의 전공 자율 선택권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길을 걸어본 대학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운영에 참여하고 계신 황인석 교수님을 모셨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로는 황인석 교수님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경험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우리 성균관대학도 1996년 7년부터 이른바 모집단위 광역화해서 한 4천 명 중에 모집 정원 4천 명 중에 2천 명 정도는 계열제로 입학을 하고 2학년 전공 진입을 한 20년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성균관대 경험도 같이 넣어가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오늘 참여해주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황인석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황인석 개원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2009년부터 지금 거의 16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 자유전공 비슷하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일관적으로 그리고 또 오래 운영해 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서 올해 이 무전공 입학 확대 움직임에 힘입어서 여러 곳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사례를 참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도 나오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학부에서 영어로는 이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자율전공학부를 운영하는 많은 대학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제 학생 지도에 이제 초점을 맞춘 이제 교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과, 비교과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면담이나 이렇게 간담회 등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자율전공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뭐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총 한 80여 개 기관에서 한 230여 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계속 찾아오고 계십니다. 진행을 할 텐데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199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모집단위 광역화란 이름으로 학부대학에서 1학년 2,00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2학년 전공 진입해 온 것을 한 20년 정도 경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애써 주신 분들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방금 황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또는 학사 지도 교수, 우리 성대에서는 성균 멘토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희가 칭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정부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대학에 요청했을 때 단순히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학문단위, 학사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연세대학교에도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있고 우리 대학에도 성균 멘토 선생님들도 있고 또한 학부대학의 전임 교수님도 많이 계신데요. 이런 준비가 차근차근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선택만 하는 것은 제가 학생 성공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과연 학생에 제대로 도움을 주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많아서 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황 교수님, 그러면 제가 사전에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여쭤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진로나 전공 선택,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저희 표현으로 학생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을까? 또 중도 탈락, 서울대는 조금 다른 컨텍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어떤가? 이런 걸 여쭤볼 거고 이제 1학년 때 주로 이루어진다면 전공 진입을 하는 단계에서 requirement가 뭐가 있는지 또는 이른바 선수 과목 같은 것을 지정을 하고는 있는지 학생의 자율에 완전히 맡기고 있는 건지 언제든지 전공을 디클레어 할 수 있게 하는 건지 전공 진입과 관련된 것을 한번 또 여쭤보려고 하고 그 다음은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학과 쏠림 현상 같은 것은 어떠한가? 그리고 전공 진입 이후에 그러니까 1학년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공 진입 이후에는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란 표현이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지원하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학에 대한 조언을 줄 게 있는가 이런 순서대로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고 혹시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는 분은 그동안 해온 대로 채팅방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써머리 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황 교수님 어떻습니까? 자율전공학부가 도입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유전공학부의 도입 배경.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할 때 좀 흥미로운 대조를 좀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2009년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도입이 됐을 때 이 창립자분들께서 염두에 두던 문제의식하고 지금 2024년에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교육부 그다음에 각 대학들의 생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09년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출범을 하게 됐을 때 혹시 그 자료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창립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를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표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자유전공학부에 들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 자유전공학부의 이념과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학부가 무엇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지를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이 창립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전공 간의 융합이라고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창립자분들께서는 이제 이 대학의 전공 간의 칸막이 그다음에 각 전공마다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뭐 융합적인 사고 혹은 통섭적인 사고가 필요한 그런 문제들에서 좀 대학이 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009년부터 굉장히 좀 지금 봐도 좀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이중 전공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장에 두 가지의 위계 구분 없는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009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도입된 배경, 그러니까 융합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린 거라면은 올해 진행되고 있는 무전공 입학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전공과 직업 간의 미스매치인 것 같습니다. 2009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문제 의식인데요. 이렇게 대학에서 정원 그리고 심지어는 각 과들의 정원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입시를 통해 가지고 그 과에 진입을 하는데 실제로 산업 영역에서의 수요는 이 대학 내의 정원과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배출되는 인력들이 상당한 수가 자기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배웠던 이 전공 지식과 전문성들이 산업 영역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1학년 때 자유로운 전공 탐색 과정을 보장해서 2학년 이후부터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진입하게 해서 이 사회적인 낭비를 좀 줄여보자. 진짜 학생들의 역량을 좀 키워주는 교육을 실시하자라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 정책사를 많이 연구하거나 봐온 분들의 잘 아실 텐데요. 한때 우리가 법대 체제에 있다가 이게 로스쿨 대학원 체제로 가면서 학부 수준에서 남은 학부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였는데 그 당시 서울대학교가 이거를 어떤 학과에 뿌려서 뭐 나눠주거나 하지 않고 금방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유전공 학부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사실은 그 이후로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비슷하게 따라갔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하고 몇 개 대학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반면 성균관대학교는 사실은 모집단이 광역화를 하면서 교양 기초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1학년을 학부대학 체제로 가져가고 저희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권하기념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기침 뭐 이런 거 강조하기 위해서 해왔고 고백하건대 학생의 선택을 도와주고 전공 아까 말씀하신 미스매치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런 고민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소프트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황 교수님, 이건 물론 서울대학교의 공식 의견은 아닐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교육학자니까요. 음, 혹자들은 학생들의 선택을 방점을 주고 그들이 선택을 했으면 그들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또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방임이다. 대학에 책임을 지지 않는 대학도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학생만의 책임은 아니고 대학도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들이 선생님들의 지금 이제 저도 현재 이제 내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출범할 학부대학 관련해서 이제 내부 연구 논의도 좀 들어가 있고 한데 일단 교육기관이 해야 할 역할은 최대한 학생들에게 그래도 1학년 아무리 길어봐야 2학년 정도 전공 탐색을 하고 이제 전공에 진입하는 그런 체제를 취하게 될 텐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이 친구들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활동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은 이 자유전공학부라는 체제에 입학할 때 백지 상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기존에 자기가 고등학교를 치러왔던 게다가 성적 수준이 아주 높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 한국 대학의 서열 체제라든지 심지어 전공 간에 있는 그런 서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전공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고등학교 이전에 자기가 형성되었던 이 의식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많은 비율의 학생들은 이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자신의 인식을 실제 대학과 사회에서 자기가 직업 영역에서 경험할 실제라고 생각하고 전공 선택을 하게 되는 경향도 저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렇게 자유전공학부 혹은 무전공 체제에서 해야 할 일은 간단히 말하면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전에 형성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 배치표에 기반한 사고방식을 조금이라도 좀 낯설게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이 만약에 그런 책무를 교양과정이든 아니면 전공탐색 활동이든 다 한다고 했을 때 학생이 어떤 과정을 선택해서 그래도 네가 선택한 과정이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졸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학생이 짊어져야 할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전 과정 전혀 없이 어떤 편견 혹은 사회적인 인식에 기반해서 상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무 교육적 경험도 제공해주지 않고 네가 선택했으니 졸업 때까지 책임시켜라라는 거 하는 것은 다소 방임이라고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고 우리 대학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책임도 있고
그런 역할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요. 게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일견, 자기 주도성도 높고 뭐랄까 진로에 대한 생각도 많을 법하다는 생각도 있는데 물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배치표에 따라서 학과를 물론 학교를 먼저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체제에서 job mismatch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 특히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 반가운 일이고 이게 우리 모든 대학들에게 퍼져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그 제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1학년 어떻습니까? 이 자유전공학부는 먼저 생각을 해보면 1학년만 이렇게 데리고 있는 체제입니까? 아니면 2, 3, 4학년 아까 더블로 간다고 했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야 이 맥락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방금 배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무전공 혹은 자율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운영 방식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학년 때 이제 입학 단위에서 최소한의 교양 과목 혹은 전공 탐색 과목을 제공한 뒤 2학년 때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은 개별과들로 행정적 소속이 전부 옮겨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애초에 경제학과 혹은 뭐 경영학과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학 생활을 하는 체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것일 텐데 입학 단위로 들어왔던 그 무전공 단위를 졸업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유전공학부에서는 그 전공 진입 이후의 학생들에게도 적절한 교육적 컨텐츠를 제공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개별 학교가 나는 2학년 때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교육적 컨텐츠를 제공하겠어 혹은 안 하겠어라고 결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학생들이 무전공 입학 체제에 들어와서 궁극적으로는 전공 선택 이후에 행정적 소속을 옮길 것인지 혹은 자유전공학부에서 계속 둘 것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처럼 강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적 소속이 옮겨지지 않고 자유전공학부 학생인데 이들을 위해서 2학년 때 이후에 전혀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자유전공학부가 왜 있어야 되고 내가 이 학부에 왜 얽매여 있어야 하는지 심하게 말하자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행정적 소속이 완전히 옮겨져서 그 과에 적응하기도 바쁜 학생들에게 너 2학년 때 와서 이 수업 들어야지 졸업할 수 있어 라고 강제한다면 이 학생들은 또 자기가 괜히 입학을 자유전공학부가 해가지고 다른 동기들은 우리 과 수업에만 열심히 집중해도 되는데 나는 이런 저런 교양까지 들어야 돼 라는 불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체제를 처음에 각 대학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이 행정적 소속에 관한 문제가 단순히 학사행정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식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어떤 유형의 전공 자율 선택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당 부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성균관대학교 같으면 4천 명의 입학 정원 중에 2천 명 정도를 계열로 모집하고 나머지 2천 명이 뭐 의대, 약대, 사범대 등으로 학과 입학을 하는데 2천 명 계열제 입학을 한 다음에 2학년 전공 진입 후에는 넘겨주고 끝이거든요. 학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넘겨주는 건데 1학년 때는 교양기 교육을 탄탄히 한다고는 하지만 2학년, 3학년 학과로 넘어간 다음에는 사실은 손을 떠나는 셈이죠. 근데 서울대학교는 이제 계속 보는 시스템인데 그런 면에서 나중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우리는 네 개 계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계열이 있고 이번에 자유전공 계열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한 130명 정도? 이 친구들은 이제 계열을 넘어서 어디든지 전공할 수 있는데 저는 계속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교무처장도 하다 보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뭐 교육학용으로 수수지도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많은 청중들도 이게 1학년 때 선택권을 주고 나눠주고 그만이 아니고 과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틈새 광고를 하자면 우리 연구소가 하고 있는 그 학부교육 실태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참여해 보시면 계속 학년별로 팔로우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황 교수님 알겠습니다. 이제 2, 3, 4학년도 계속 같이 간다. 그래도 1학년 때가 좀 중요할 것 같죠. 전공을 디클레어 하기 전에 그때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누가 어떻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좀 간략히 소개해 좀 해줄까요? 예, 이것도 자료를 함께 보면서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은 파트라 아까 그 공유하면 제 자료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교육 과정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공 과목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크게는 전공 선택 전에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과목과 각 전공으로 학생들이 흩어져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이렇게 두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전공 선택 전, 그러니까 배상원 교수님께서 1학년 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1학년 맞고요. 왜냐하면 이제 규정상으로 학생들은 1학년 전공 수업 필수 과목들을 들은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부터 전공을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2학년 1학기 때 첫 전공을 진입하고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있다가 두 번째 전공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이중 전공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데요. 전공 선택 전에 학생들이 듣는 과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전공학부라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학부에 들어와서 일반 과로 입학한 학생들하고는 행정적인 절차도 그렇고 졸업에 필요한 요건들도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전공설계 1, 2라고 붙어 있는 이러한 약간 어떤 전공 선택의 매뉴얼이랄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수업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전공에 대한 정보,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받고 행정적인 노하우 같은 거를 습득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전공학부 학생 부 체제에서 좀 약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들이 자기를 같은 학부에 다니는 공동체다라고 인식하는 유대감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별과들로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부 사회에서의 학생들의 유대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보면은 학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전공 선후배로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와 그리고 전공 수업,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듣는 수업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물리적인 형태를 갖고 구체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자유전공학부는 아무래도 학생들 각각이 다른 전공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 그 유대감이 좀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강화해 주는 활동을 이 전공 설계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고 당연히 이런 식의 교과목은 내년에 확대 개편될 학부대학 체제에서도 비슷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두 축은 이 앞에 맨 처음에 문이과 통합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2009년 자유전공학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설립자분들께서 융합교육, 전공 간의 벽 허물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 있는 과목인데 지금에 와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백지 상태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최대한 짧은 시간에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학문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시선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 중에 나는 어떤 식의 접근법을 가장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체험시켜 줄 필요가 많습니다. 그 과목이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자유전공학부의 시그니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탐구 세미나라는 과목입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제탐구 세미나 저번에 학기에 진행됐던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 주제탐구 세미나의 주제는 여기 계신 배상원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육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너무 관심 있어하는 학습이라는 주제입니다. 학습이라는 주제인데 전통적으로 철학자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인간의 학습에 대해서 연구한 레거시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학습이 계속 이제 문제시 되는 거는 당연히 AI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이제 기계들이 벌이는 학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학습이라는 공통 주제를 바탕으로 전반기에는 만약에 과학적인 관점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렇게 대량 언어 모델 같은 데에서는 학습을 어떻게 정의하고 하는지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교육학에서 혹은 철학에서 인간의 학습이나 배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했느냐라는 식의 이제 전공 융합형 과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학생들이 이걸 보고 내가 학문적인 관심이 좀 더 있는 접근법은 이런 것이구나. 인문학적 접근이구나. 혹은 과학기술 혹은 공학적 접근이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전공 선택의 방향성을 큰 틀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학년 나아가서는 2학년 정도까지 초반에도 듣는 과목들의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 분야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우리 또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선택도 중요한데 요즘 충원율, 중도 탈락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등교육 이론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는 소셜 인티그레이션, 말씀해 주신 대로 러닝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들어서 응집력,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아카데믹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배운다는 느낌, 학문적인 성취감을 느낄 때 드롭아웃 하지 않고 쭉 간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뭐 성균관대 마찬가지지만 많은 대학이 LC, 러닝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묶어주기도 하고 전공 설계도 하면서 아카데믹하게 소셜하게 인티그레이션을 시켜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고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태제대학교라고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태제대학교 설립 추진위원을 했었습니다. 태제대학의 입학 정책과 교육과정 설계하는데 제가 담당을 했던 추진위원이었는데 미네르바 대학이 제가 보기엔 딱 오늘 바로 생각이 들었는데 비슷하거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공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융합을 배워나가고 3학년에 해야 될 거, 4학년에 해야 될 거, 뭐 3학년에 캡스톤 1을 하고 캡스톤 2를 하고 졸업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사이에 융합을 하고 그런 태제대학교 지금 시작되고 나서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미네르바 대학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엔 이거 설계할 때 미네르바 대학을 참고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역시 학생을 중심으로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길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는 전문 교수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예, 지금 서울대학교에는 총 10분 남짓의 전임 교수님들이 계시고 아까 지금 제가 소개드린 뭐 주제탐구 세미나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전공 교과목들을 거기 계시는 전임 교수님들께서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객원 교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혹은 학사 지도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전공 설계 교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뒤에 가 보시면은 이제 뭐 현장 실습이라든지 프로젝트형 이런 교과목 학생들하고 좀 접점이 아무래도 좀 1대1로 좀 많은 과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운영하는 체제로 예, 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전임 교수님들 당연히 필요하신데 만약 이분들이 어떤 디서플린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 어, 상대적으로 그 학문 분야에 천착하실 가능성이 큰데 이른바 그 초중고등학교의 그 담임 교원, 홈룸 티처처럼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들이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 대한 진로 지원, 심리 지원, 그다음에 교육 과정 설계하는 데 대해서의 지원 그런 프로페셔널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잘 정책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말로 방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가 이제 3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 한 20분 정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서울대학교가 조금 그렇네요. 우리 대학에 이제 멘토가 많이 계신데요. 그 분야는 많은 대학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서울대학교도 중도 탈락에 대해서 좀 컨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올 초 언론에서 이제 무전공 입학 관련 논의가 나왔을 때 중요하게 이제 걱정된다,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해 언론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언론 조사에 따르면은 뭐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막론하고 이렇게 자유전공학부 체제를 선택한 학부들의 이탈률이 보통 학과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천착한 연구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자유전공학부 체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께서 학술적인 배경을 갖고 저의 의견을 뒷받침해 주셨던 유대감, 네, 이 문제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과 친구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른 학과제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볼 텐데 다른 과 친구들은 1학년 들어왔다고 선배들이 잘 챙겨주고 전공 수업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사회에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뭐야? 학교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여기는 선배도 없네. 왜냐면은 내년에 만약에 자유전공학부 체제 만드는 학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선배가 없을 거잖아요. 예. 그런 식의 문제를 겪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방치당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개연성도 크지요. 그런 측면의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경우는 완전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인은 아마 없을 텐데 일부 체제에서는 전공 진입에 어떤 허들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학부제처럼 학점을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모든 전공 들어가는 게 자유롭진 않은. 그럼 이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전공 들어가자고 자유전공학부 왔는데 실제로 못 갔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좌절감을 겪겠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닐지 말지부터 결정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간 복합적인, 심지어는 일부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도 마찬가지고 뭐 이화여대 뭐 다른 데 성균관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도입한다면은 입시 결과 측면에서 굉장히 이 학교에서도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안타깝게도 머릿속에 의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도 이탈하면 나 어디 가지? 그럼 이제 생각이 이제 이곳저곳으로 뻗쳐가다가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인기 많은 그런 학부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 친구들 머릿속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희 이제 학문적 용어로는 대학 몰입이라고 합니다. Institutional Commitment라고 하는데 우리 대학에 속한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선택한 초이스가 올바랐다. 우리 대학에 만족한다. 이런 걸 느낄수록 중도 탈락이 줄어들고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특히 이제 1학년 때, 특히 1학년 1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학생처장을 한 4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입생들 세미나를 갈 때마다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은 잊어버리고 대학에 왔으니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동아리를 3개 이상 들어라. 하나는 학과 동아리, 하나는 전체 학교 동아리, 나머지 하나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서로 계속 결속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로, 꿈을 찾는 훈련.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현실적으로 입시라고 하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요즘은 고교 학점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학에 와서는 자기의 꿈, 비전, 흥미, 진로를 찾아가는 훈련 하나 하고 그동안 경쟁에서 벗어나서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를 찾으면 그거를 이제 저희는 학습 공동체라고 하죠. 러닝 커뮤니티. 제가 연구한 우리 표현으로 고효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하이 임팩트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고효과 프로그램 중에 한국 학생 맥락에서 가장 파워풀한 것은 학습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민하시는 분들도 선택지를 어떻게 잘하는 거 못지않게 끼리끼리 묶어주는 거. 근데 묶어주는 게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도 좋지만 학습을 매개로 묶어주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학습 공동체가 되면. 러닝 커뮤니티를 잘 만드는 러닝 커뮤니티를 만들고 끌어가신 분들이 학사지도 교수인 것이고 그분들이 이 분야에 프로페셔널리즘이 있어야 되고 계속 학생들과 밀착해서 지도하시면 계속 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학사 공동체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시죠?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초창기에 출범하는 자유공학부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학생들의 소속감 저하에 관한 문제였는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16년 동안 운영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초반에는 당연히 커뮤니티가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배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의 다른 학부보다는 더 인텐시브한 학생들에 대한 신경 써주기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큰 걸 원하지 않고요. 그래도 내가 이 학교 다니고 있고 선생님이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지 이런 정도의 느낌만 받아도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의 측면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부를 그래도 초창기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끌고 갔을 때는 이 학생 커뮤니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른 학과부로 입학한 학부 커뮤니티에 비해서 굉장히 의외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만약에 자유전공학부를 졸업해서 그러면은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선배 그룹들, 그다음에 조원 그룹들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저만 해도 이제 사범대에서 또 교과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부 다닐 때 만났던 선배들 누구이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현직 교사분들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었지만 사회가 그 두 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과부로 입학을 하다 보면은 그 전공 내부의 논리 혹은 그 전공에서 흔히 진학할 수 있는 진로를 중심으로 자기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자유전공학부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놀랍다, 이 체제는 정말 큰 가능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봤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16년에 걸쳐서 형성된 이 방대한 다양한 전공에 있는 선배 커뮤니티들이 홈커밍 데이라든지 아니면은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도 했을 때 한 자리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진출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진로들을 갖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선배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이 학생들에게는 다른 학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교육적인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또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하루 종일 듣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지금 남은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단답형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요? 서울대학교는 그럼 전공 진입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규정상으로는 3학기를 하는 시점, 그러니까 학생들이 2학년 1학기를 하는 그 학기에 전공 선택을 하고 그 다음 학기부터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처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만 그렇지 그때 안 하는 친구들, 군대 갔다 와서 하는 친구들, 3학년 때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1학년 때 선택을 뭐 하려면은 이제 학점 많이 들어두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부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공 선택을 좀 시점을 많이 미루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갖고 다니는 것은 이제 졸업 통계인데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중 전공을 의무화하고 있고 다른 전공 학과부로 입학한 학생들과 다르게 전공 선택이라는 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4년제 대학 학생들이 졸업하는 그보다는 좀 졸업 연한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졸업 규정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저는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규정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졸업하기 전 4학기 전까지는 마지막 전공에 진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졸업해야 되는데 하다가 나 다음 학기 졸업하고 싶은데 아이고 아무거나 이게 전공 진입해서 빨리 하고 해야지 라는 유인도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설치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자유전공학부 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한다라는 체제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이고 성패를 갈 수 있는 것은 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의지입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이 학생이 전공 신청하겠다고 서류 들고 와서 도장 받으러 오지 않으면 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대학 생활은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늦어질수록 이 친구들의 졸업 영향도 늦춰질 거고요.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도 동반적으로 늦춰질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마냥 늦춰지는 것이 결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학생 개인을 위해서도 좋지만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좀 행정적인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2학년에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3학년 선택을 하고 4학년 선택하면 2년 후에 졸업이니까 마냥 늘어지게 되는데 그게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선택제를 만드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도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자, 전공 선택할 때 무슨 선수 과목, 선행 경험 같은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자유전공학부 전공 교과목 표 보여드렸듯이 자유전공학부 입학한 학생들은 이것도 좀 시간이 좀 괜찮다면은 띄우는 중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 수업들을 들어야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은 이게 좀 유념해 주셔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갈 학과에서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물학과를 그냥 입학해서 들어갔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1학년 때 들어갈 때부터 선배들 혹은 학과에서 생물학 2학년 전공 진입하려면 요거 교양 필수로 들어야 되라고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런데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은 이런 정보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돼서 저 자유전공학부 전공 필수 다 들었는데 생물학과 진학할래요라고 생물학과 행정사무실 갔는데 너 이 교양 들었어?라고 물어봅니다. 진입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유전공학부 교수님이라고 해도 자유전공학부 학생이니까 그냥 넣어주세요라고는 못합니다. 개별 학과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리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이중 전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하나의 전공을 듣는 학생들보다는 전공 학점을 적게 듣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60에서 70학점의 전공 학점을 듣고 졸업한다고 쳤을 때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는 39학점을 하나의 전공 이수 학점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별과에서 39학점으로 우리 학과 이수하기에 불충분해 더 들어라고 한다면 자유전공학부가 이 규정에 위배돼서 학생들을 졸업시킬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개별 학과의 입장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전의 졸업 요건도 채워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요건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자기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챙겨야 될 것이든 개별과에 입학하는 학생들보다는 로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에서 한두 번의 삐끗삐끗이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졸업 연한이 늦어지거나 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비전으로 전공 자율 선택, 자유 전공을 내세웠어도 디테일에 가면 정말 풀어야 될 이슈가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아마 오디언스 중에 상당 선생님들이 교양대학에 계실 가능성도 큰데 제가 엊그저께 무슨 교양 포럼 가서 강연을 했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에서 특히 전공 쏠림이 예상되는 학과에서 이걸 선수 과목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왔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교양 기초교육 뭐 대학교협의 교양 기초교육위원회 운영위원도 했고 또 교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걸 다 받아들여주는 순간 1학년의 교양 교육이 형해화될 수 있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는 그게 동의를 하기 때문에 선수 과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만약 학과의 힘이 세다면 정말 1학년 교육과 상당한 충돌 서울대 경우에는 자유전공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럼 학생들의 버든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3학기 시점부터 전공을 디클레어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하기 4년 전까지 해야 된다. 그 선수 과목 지정에 대해서는 학과의 요구가 많은데 그걸 현실적으로 물리치기는 쉽지 않고 자전의 리퀘어먼트와 학과의 리퀘어먼트를 현재 학생이 고스란히 앉을 수밖에 없는 체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별 학생들 이제 면담을 할 때 저희한테 이제 면담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자기가 전공을 결정을 해서 하면은 전공 설계 이제 지원서 자기가 어떤 전공 탐색 활동을 거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갖고 와서 저랑 이제 밀도 있게 상담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오자마자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조언하는 게 자전의 졸업 여건도 챙겨야 되고 너가 나한테 승인을 받는 즉시 개별과의 행정사무실에 가서 이 자유전공학부에서 이 전공을 졸업하는데 요구하고 있는 특별한 이수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라라고 지도를 합니다. 그 정도만 덧붙여줘도 학생이 그 졸업 시점에 가서야 이걸 알아가지고 졸업을 못하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근데 이런 이른바 학사지도 교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와 책임은 학생한테 넘어가고 졸업 시점에 아마 교무처에 와가지고 제가 뭘 잘못 이해했다든지 졸업 그런 요건이 맞지 학생들 많습니다. 않았다든지 예, 만약 늦어지게 되고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율전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준비를 잘하지 예, 않으면 지금 대학들이 재정 지원과 연계돼 가지고 어떤 대학은 진정 원해서 간 대학도 많이 있을 테지만 또 준비 안 된 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대학 평판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결론이 있을 수 있다. 꼭 저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학과 쏠림 현상이 있던가요? 예, 학과 쏠림 현상 제가 뭐 관련된 내부 연구에도 참여를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일정 정도 다 학과 쏠림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근데 덧붙이고 싶은 건 이게 있습니다. 일단
이 대학에서 원래 정해진 정원의 비율대로 학생들이 가지 않았다고 전공 쏠림이라고 규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만약에 학생들의 전공 선택 경향이 대학에서 정해놓은 원래 배정 기준과 같다면은 전공의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학과에 의해서 정해놓은 이 포션을 학생들의 자유에 의해서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무너졌다고 전공 쏠림 현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몇몇 과들의 경우에 한두 개 혹은 두세 개의 전공을 합쳤는데 이게 뭐 60, 70%가 넘는다든지 하는 것은 대학 내부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학생 자신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을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연초에 이 무전공 입학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을 때 이 서울대학교가 아무래도 사회에서 가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자유전공학부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전공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조금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하면은 자유전공학부는 심한 편이 아닙니다. 이화여대라든지 구체적으로 학교가 좀 그런데 다른 학교의 경우가 훨씬 심합니다. 단과대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합니다. 근데 저는 그 요인이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최초의 그 제도적 설계, 이중 전공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에서 학생들이 전공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학교 학생들이 입학해서 하나의 전공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이 하나의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이 선택지를 가지고 나의 직업 생활이라든지 내가 대학교에서 하고 싶은 거라든지 그거에 딱 부합하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 선택지는 아무래도 사회에서 인기 있는 혹은 아까 말씀드린 배치표상에서 높은 그런 전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중 전공을 의무화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런 전공에도 눈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의 전공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인 전공에 나의 전문성을 좀 더 보탤 수 있는 전공은 무엇인가, 혹은 그래도 내가 하나의 전공쯤은 대학 와서 하고 싶은 공부 좀 해봐야지 라면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유전공학부의 경우는 심한 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중전공은 하나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라고 치고요. 나머지 하나가 자유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인가요? 이중전공이라고 할 때? 이중전공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졸업장 예시도 이렇게 가져오면서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졸업을 할 때 자유전공학부 졸업했습니다라고 하고 개별과 학장님의 도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유전공학부 학부장님의 도장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공명이 표시가 됩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사학위 취득했고 이 사람은 경제학과하고 혹은 경영학과 혹은 뭐 컴퓨터공학과 졸업했음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중 전공이라는 것은 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이수하기로 결정한 학내의 여러 전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도 합니까? 3개도 가능합니다. 3개? 예, 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부에서는 그렇게 전공을 약간 트로피처럼 따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좀 이렇게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2가지를 하도록 하고, 피치 못하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물리학이 너무 좋아서 학생의 입장에서 물리학과 난 대학원 가고 싶은 거 말고 하고 싶은 진로가 없어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다른 전공 하라고 하는 것이 학부의 교육 방침이 그렇다고 해도 학생의 미래에 위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심화 전공이라고 해서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공만으로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9월 2일 또다시 포럼을 할 건데요. 그 포럼 9월 2일에는 한양대, 한동대, 전북대, 그리고 이번에 그 당시에는 서울대 자유전공 학부장인 김범수 학부장님 오시기로 했는데, 한동대 말씀을 들어보니까 2개, 그러니까 이중전공이라고 하셨지만 복수전공이라고 표현하시던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꿈과 흥미를 따라서 가는 거, 하나는 직업을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는 거. 그렇게 되면 설령 직업적 쏠림이 있더라도 흥미와 꿈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예컨대 컴퓨터 공학을 직업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또는 현실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겠지만 나는 평소의 꿈이 영문이다. 그럼 영문학과를 가게 되는 그런 솔루션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선수 과목 제도를 운영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어떤 학과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학과로 먼저 들어온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잘 안 될 수 있거나 미리 배워야 될 파운데이션 과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중대형 온라인 과목을 열고 수강생을 무제한으로 열었더니 사회과학 입문, 경제학 원론, 경영학 뭐 입문, 개론 뭐 이런 것들이 600명씩 듣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아주 파운데이셔널한 것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열어주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벤치마킹 하고 싶은 그런 정책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학생들이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해서 당연히 전공 탐색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전공 탐색 활동의 주가 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컴퓨터공학과 진입하고 싶으면은 컴퓨터공학과 전공 과목 들어봐야 될 테고 컴퓨터공학부에서 열어주는 1학년 과목들 같은 거 들어보면서 이 학문의 그런 개요 같은 것에서 학습을 해야 될 텐데 문제가 이런 인기 전공의 1학년 과목들은 학내 전체적으로 인기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초에 컴퓨터공학부든 뭐 경영학부든 이 전공생이 아니면은 이러한 선수 과목들 혹은 전공 탐색 과목들을 들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들으려고 전공에 진입하는 학생들도 생기는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한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 인원이나 수강 반 시간에 제한 없이 들을 수 있게 한다면은 이 전공 자율선택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전공 탐색 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디지털 대전환을 고등교육이 접목한 건데요.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한계 비용 제로거든요. 지금 저희하고 한 150여 분 들어와 계신데 이게 10,000명이 돼도 비용은 수반되지 않는 것인데 파운데이셔널 한 것은 이론 중심의 과목은 어느 정도 중대형 온라인 과목으로 발전하니까 그것으로 선수 또는 흥미를 탐색을 해보게 하고 선택을 하면 중도 탈락이나 또 회군을 하는 그런 게 적을 거라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자유전공으로 짧게요. 자유전공으로만 졸업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전공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은 이수해야 하나 합니다. 이상 해야 예. 되죠. 자, 그러면 자유전공 찍히고 어느 과에 갔을 때 물론 행정적 소속은 자유전공에 있으면서 그 과 소속도 되는 건가요? 행정적 소속은 자유전공 학부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자유전공에서 계속 그 학생들을 모니터링은 하겠네요. 개별과로 행정적 소속이 옮겨지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1학년 때 모아가지고 뭐 진로 탐색시키고 뭐 학과 소개하고 2학년 때 학과로 넘긴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이다 했을 때 2, 3, 4학년 때 이 친구들이 과연 중도 탈락을 하는지 전공에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미스매치가 생기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공 선택이나 뭐 학생 전공 학생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학생들 잘 기르기 위한 거지 선택 자체가 목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전공에 진입해서도 작년에 전공 필수 학점을 대폭 낮췄습니다. 전공 필수 학점을 공대, 사회대 다 12학점씩 낮춰서 전공에 진입해서도 내비게이트 할 수 있게 거기에 융합 트랙이나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것을 많이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1학년 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절반일 뿐이다. 2학년 가서도 기본적으로 전공 지식을 쌓으면서도 다른데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대 자유전공에서는 2, 3, 4학년 지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이나 뭐 지도를 하고 있나요? 좀그 부끄럽지만 그 점이 조금 안 되고 있고 좀 약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자전공학부 지금 학부생이 130명 정도 1년에 입학하는데 개건 교수 저 같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하는 분들이 3분 있습니다. 당연히 3명이니까 이 친구들이 가는 전공을 모두 커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학부대가로 개편될 때 이제 학교 전체에서 이렇게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를 원래 하고 계셨던 전공설계 지원센터에 계신 교수님과 저희를 포함해서 그래도 적어도 단과대 수준으로는 이 다양성을 전공 적합성을 좀 확보를 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그 점에서는 좀 다행스럽다고 좀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본의 아니게 지금 민방위 훈련하고 겹쳐져 가지고 2시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요.
여건만 되면 황 교수님 우리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아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황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는 또 이론적 배경이나 그동의 선행 연구 경험이나 또 성균관대가 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 묶어가지고 결국 목표는 학생 성공이지 선택이 목표는 아니니까요. 너무너무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광고 말씀 몇 개 드리고 그 사이에 황 교수님은 대학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9월 2일 날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 한동대, 전북대가 참여하는 자율전공 관련 이런 포럼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때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 3, 4학년 계속 지나가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정도, 대학에 대한 몰입, 애정, 애착, 그다음에 교우 관계 이런 것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저희가 학부교육 실태 조사라는 걸 합니다. 대학들이 뭐 사업 보고 따라가서 도입하고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계속 팔로우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 학생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저런 서베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있고 한 110개 정도 대학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여기 관련된 분 많이 있을 텐데 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비용은 무료입니다. 끝나고 나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황 교수님, 자 마지막 한 2분 정도 대학에 드린 조언하고 끝낼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제도를 준비하고 계신 대학들이 많이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겠지만 마냥 쉽고 편한 일들만 읽지 절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존의 학과부 체제로 유지되어 있던 대학의 자율전공학부 체제가 끼어들어가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혹은 학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도를 제 직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자율전공학부 들어와서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던 학생들의 진실된 그 술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주어진 혹은 문제수도 정해진 그런 테스트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단 대학 입학이라는 한 고비를 그냥 넘어서 들어온 학생들에 불과한 거고 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안정적이고 정해진 길뿐만 아니라 때로는 한 번쯤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어릴 때 길을 잃게 해보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율전공학부 실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대학 혁신적 인센티브 물론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그 학생들이 말하듯이 자기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 여러 질문 익숙한 선생님들께서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황 교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걸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9월 중에 한번 시간을 봐서 황 교수님 모시고 오늘 채팅창에 있던 얘기, 오늘 조금 더 디벨롭하지 못한 얘기들을 한 번 더 하고 그때 오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자율전공 선택, 학생의 선택권 확대는 가야 할 길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학생들을 학과라는 이름에 너무 묶어두고 때로는 대학의 이익으로, 때로는 학과의 이름으로, 또는 교수님의 전공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묶어뒀던 게 많다면 이제 인구도 줄고 디지털 대혁신도 일어나는 시대에서 맞춤형 학습이 필요하고 일당백도해야 되고 그런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전공과 공부한 내용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선택은 꼭 필요한데 자율전공 선택제를 도입한 것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거, 교육과정, 학사 지도 교수, 전공 진입 후에 그 관리, 모니터링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9월 때 다시 한번 교수님 만나서 얘기하고요. 9월 2일 날은 한동대, 한양대, 그리고 성균관대, 전북대, 그리고 서울대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말씀 나올 테니까 그날도 꼭 와주시길 바라고 오늘 채팅방에 있는 거 답을 잘 못해서 죄송하고요. K넷시 자료 다 공유해 주시고요. 황 교수님 자료도 요청해 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1시간이지만 알차게 좀 빠르게 갔는데요.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예, 54초, 예, 5초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